오랜만에 손주의 면회를 간 평범해 보이는 70대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손주는 초점을 잃은 눈동자에 손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을 숨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진우. 할머니 오셨으면 융통성 있게 딱딱. 카드 안 나오냐? 우리 담배랑 소세지 좀 먹게 지갑 좀 열라고 해라. 심지어 손주의 선임병이라는 자들은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탕수육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대놓고 금품을 갈취합니다. 항의하는 할머니에게 돌아온 건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담당 장교의 헌병을 부르겠다는 협박뿐이었죠. 할머니, 군대 돌아가는 거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손주 병신 만들기 싫으면. 그 순간 현역 시절 독사라 불리며 육군 본부를 호령했던 예비역 중장 최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기 버튼을 누른 곳은 다름 아닌 제21보병 사단장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나 최명숙이다. 정광호 소장, 지금 당장 튀어와.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백두산 부대의 최후, 그리고 사이다 넘치는 참교육 현장.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낡은 2층 양옥집. 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가웠다. 최명숙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70대 중반의 나이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겨울이 왔음을 알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이불에 각을 맞췄다. 현역 시절부터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신 뒤 옷방으로 향했다. 옷장 한쪽에는 비닐에 쌓인 정복이 걸려 있었다. 어깨 견장에 박힌 3개의 은색별. 육군 중장. 그것은 그녀의 찬란했던 과거이자 평생을 바친 훈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선택한 옷은 정복이 아니었다. 짙은 회색의 모직 코트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굽이 낮은 편한 단화였다. 오늘은 하나뿐인 손자 이진우 이병을 면회하러 가는 날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고로 아들 부부마저 떠나보낸 후 진우는 명숙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금지용엽 키운 손자가 입대한 지 벌써 4개월. 자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 양구의 21사단 백두산 부대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숙은 덤덤하게 고생 좀 하겠구나라고만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밤잠을 설쳤다. 양구의 겨울이 최전방의 무게가 얼마나 혹독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명숙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성성한 평범한 할머니. 거리에서 마주치면 누구도 그녀가 한때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육군본부 작전회의를 주재했던 장군이었음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손주에게 줄 용돈이 든 봉투를 챙겨 현관을 나섰다. 음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요즘 군대는 외부 음식 반입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괜히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다. 가서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사 먹일 생각이었다. 동서울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군인들과 면회객들로 붐볐다. 휴가를 복귀하는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면회 가는 가족들의 표정은 설렘과 걱정이 반반 섞여 있었다. 명숙은 양구행 시외버스 표를 끊고 차에 올랐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춘천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은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칼바람에 흔들렸다. 명숙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지난주 진우와의 통화를 떠올렸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목소리가 왜 그러니? 감기 걸렸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선임들도 다 잘해주세요. 그래.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게 하고. 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가야지. 꼭 오세요. 평소에 투정 한번 부리지 않던 아이였다. 그런 진우가 말끝을 흐리며 꼭 오라고 했을 때 명숙의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수십 년간 병사들을 지휘해온 직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리광이 아니라 구조신호였다.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국토정 중앙 양구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거리는 한산했고
오가는 것은 대부분 군용 차량이나 군인들이었다. 명숙은 택시를 잡아탔다. 65연대 면회소로 가주세요. 아이고, 백두산 부대 가시네요. 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손주 보러 가시나 봐요? 택시기사의 너스레에 명숙은 엷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대가고 천면회입니다. 거기 훈련 빡세기로 유명하죠. 그래도 요새 군대 좋아져서 옛날 같지 않아요. 구타도 없고 핸드폰도 쓰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는 굽이진 산길을 달려 위병소 앞 면회장 주차장에 멈췄다. 백두회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면회소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명숙은 위병소 정문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철문, 총을 맨 초병들의 경직된 자세. 현역 시절 차가 지나갈 때마다 충성. 소리가 산을 울리도록 들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방문객일 뿐이었다. 면회 접수처는 붐볐다. 명숙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성명 최명숙 관계 조모 면회 대상 3대대 구중대 이병 이진우. 접수병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전산을 확인했다. 이진우 이병.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방송하겠습니다. 명숙은 면회장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주말이라 그런지 면회장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웠다. 삼겹살 굽는 냄새, 끓인 라면 냄새,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다. 그녀는 코트의 먼지를 털어내고 정자세로 앉아 입구를 응시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방송이 나오면 뛰어나오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명숙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15분. 접수한 지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접수처로 갔다. 여보게. 아까 신청한 이진우 이병 아직 소식이 없나? 접수병이 귀찮다는 듯 모니터를 흘깃 보았다. 중대에 연락 넣었습니다. 작업 중이거나 준비 중일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주말이라 행정반이 바쁩니다. 병사의 태도는 사무적이다 못해 퉁명스러웠다. 명숙은 화를 내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다. 기다림은 군인의 기본 소양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면회장 유리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진우였다. 하지만 명숙은 손을 들어 반가움을 표시하려던 찰나 동작을 멈췄다. 손주의 상태가 이상했다. 한 달 전 수료식 때만 해도 딱 벌어져 있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눈빛. 항상 총기 넘치던 진우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얼굴은 까칠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진우야. 명숙이 조용히 불렀다. 진우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를 발견한 그의 눈에 왈칵 눈물이 고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오래 기다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그게. 중대에서 청소 마무리가 좀 늦어져서요. 죄송해요. 거짓말이었다. 명숙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찼다. 그리고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멍든 자국이 보였다. 소매 끝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상처였다. 손이 왜 이래? 다쳤니? 진우가 황급히 손을 뺐다. 아니에요. 그냥 훈련받다가 좀 부딪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명숙은 더 캐묻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다그쳐봐야 아이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배고프지? 뭐 좀 먹을까? 여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다던데. 명숙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기는 됐고. 그냥 쟁반짜장이나 하나 먹어요. 저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면회장 내 중식당 코너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다. 음식이 나왔지만 진우는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자꾸만 식당 입구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진우야. 할미 봐라. 명숙이 나지막이 불렀다. 진우가 젓가락을 멈추고 명숙을 보았다. 무슨 일 있지? 할미가 군 생활 오래 해서 안다. 훈련 힘든 거랑 사람 힘든 거랑은 얼굴 때깔부터가 달라. 누가 괴롭히니?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요즘 군대가 어떤 세상인데. 진우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명숙은 식탁 아래로 진우의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였다. 야, 이진우. 너 여기 있었냐? 걸걸한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명숙이 고개를 돌리니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병사 2명이 서 있었다. 계급장을 보니 병장과 상병이었다. 병장 계급장을 단 사내의 이름표에는 황인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다. 충성. 식사 중이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다. 과도한 군기, 아니 공포였다. 황인성 병장은 진우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명숙을 훑어보았다. 눈빛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 할머니 오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던진 인사였다. 명숙은 앉은 채로 그들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내 손주 선임들인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진우 사수입니다. 이 녀석이 워낙 일을 못해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느라 아주 죽겠습니다. 황 병장이 킬킬거렸다. 옆에 있던 상병도 거들었다. 진우야, 너 아까 청소 제대로 안 해놓고 나왔더라. 김 병장님이 찾으시던데. 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복귀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황 병장은 식탁 위에 놓인 탕수육 접시를 보더니 젓가락도 없이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오, 탕수육 맛있네. 야, 진우야. 우리 지금 PX 가는 길인데 지갑을 두고 왔다. 너 카드 좀 빌려줘라. 담배랑 냉동 좀 사게. 아, 제 카드는 지금 생활관 관물대에. 아이씨, 진짜. 야, 그럼 할머니한테 좀 달라고 해. 할머니, 손주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이런 거 좀 지원해 주셔야죠. 저희가 얘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황 병장이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다. 명백한 금품 갈취였다. 그것도 면회온 가족 앞에서. 이 정도면 부대 내에서 이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우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명숙은 탕수육을 씹고 있는 황 병장의 입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이름이 황인성이라고 했나? 네, 그런데요. 군인 복무규율에 후임병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나? 명숙의 말투가 바뀌었다. 부드러운 할머니의 어조가 아닌 딱딱하고 건조한 지휘관의 어조였다. 황 병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할머니 지금 훈계하세요? 아, 재수없게 진짜. 야, 이진우. 너네 할머니 꼰대냐? 죄송합니다. 황 병장님 제발. 진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황 병장의 팔을 잡으려 했다. 황 병장은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몸에 손을 대? 너 오늘 저녁 점호 끝나고 보자. 뒤졌다 진짜. 황 병장은 명숙을 노려보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할머니, 군대 돌아가는 거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손주 병신 만들기 싫으면. 가자. 두 병사는 낄낄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진우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냥 주시지. 저 이제 진짜 죽었어요. 진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야, 넌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있어라. 어디 가시게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마. 명숙은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장 입구에 있는 면회객 안내 및 통제실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주말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중위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있었다.
명찰에는 중위 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게 중위. 명숙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박중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면회 시간 연장은 안 됩니다. 방금 식당 쪽에서 병사들이 행패 부리는 거 봤나? 행패요? 아,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여기 군대입니다, 어머니. 사회랑 달라요. 좀 거칠 수도 있죠. 박중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며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명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것이 현재 이 부대의 수준이었다. 병사 간의 부조리가 만연하고 간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상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장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게 장난인가? 자네는 장교로서 부하 관리를 그따위로 하나? 명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박중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이 할머니가 보자 하니까. 어머니, 민간인이시면 민간인답게 조용히 면회나 하다 가세요. 어디서 장교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입니까? 영업 방해로 헌병 부르기 전에 가세요. 명숙은 기가 찼다. 헌병을 부른다라.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볼펜으로 박민철 중위의 이름을 적었다. 박민철 중위. 자네 관등 성명 똑똑히 기억해두지. 참. 이름 적어서 뭐 하시게요? 국방부에 민원이라도 넣으시게? 넣으세요. 넣어. 별꼴을 다 보겠네. 박중희는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명숙은 수첩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전화기 좀 쓰지. 공중전화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 군전화. 행정전화 말이야. 이 할머니가 진짜 노망나셨나? 보안상 민간인은 군 전화 사용 불가입니다. 규정 모르세요? 명숙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다. 현역 시절 자신의 전속부관이었던 후배. 지금은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으로 있는 김태영 장군의 번호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넘겨 21사단장실 직통 번호를 찾았다. 예비역 장성 모임 명부에서 저장해둔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통신보안 21사단장실 전속부관 대위 최경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절도 있는 목소리. 명숙은 숨을 고르고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예비역 육군 중장 최명숙이다. 정광호 사단장 있나? 옆에서 게임을 하던 박중희의 손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초라한 할머니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온 거지? 예비역. 중장? 3스타? 박중희가 멍하니 명숙을 쳐다보는 사이 전화기 너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자, 장군님? 최명숙 장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목소리 잊어버릴 만큼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정광호 받고.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지금 영내 대기 중이십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충성. 잠시 후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21사단장 소장 정광호입니다. 최 차장님? 정말 차장님이십니까? 명숙이 육군 참모차장 시절 정광호는 작전처의 영관장교였다. 그는 명숙의 깐깐하고 빈틈없는 업무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정 소장. 오랜만이군. 예. 안 그래도 강원도 쪽 오시면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 자네 사단 65연대 면회장에 와 있네. 손주놈 면회를 왔지. 아, 손주분이 저희 부대에 있었습니까?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의전 같은 거 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 정 소장. 명숙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이 덜덜 떨기 시작한 박중희에게 고정되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손주가 선임병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자네 부하인 당직 장교는 그걸 보고도 나를 헌병 불러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더군.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백두산 부대의 기강인가? 수화기 너머에서 헛하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이 흘렀다. 폭풍전야의 침묵이었다.
자네에게 딱 30분 주겠네. 65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 대동하고 면회장으로 오게. 조용히 오게. 사이렌 울리지 말고. 내 손주 겁먹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장군님. 전화를 끊은 명숙은 박중희를 내려다보았다. 박중희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방금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것을. 자네, 헌병 좋아하나 보군. 곧 보게 될 거야. 원 없이. 명숙은 핸드백을 고쳐 메고 진우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진우야, 짜장면 불겠다. 어서 먹자. 명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면회장의 공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백두회관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면회장의 시계 바늘이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우는 불어 터진 짜장면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면발인지 모래알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단무지를 집어먹고 있었지만 진우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할머니, 아까 행정반에 가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진짜 괜찮은데. 진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명숙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안부 전화 좀 했다. 밥이나 마저 먹어. 아니, 그 장교님이 아까 저를 보는 눈빛이.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면회장 밖 주차장으로 검은색 세단 2대와 회색 스타렉스 1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다. 경광등도 켜지 않았다. 하지만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다. 번호판 대신 붙어있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2개의 성판. 사단장 1호차였다. 차량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내린 전속부관이 뒷문을 열었다. 정모를 쓴 중년의 장성이 내렸다. 제21보병 사단장 소장 정광호. 그 뒤를 이어 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이 차례로 내렸다. 그들은 급하게 뛰어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다만 군인 특유의 절도 있고 빠른 걸음으로 면회장 입구를 향해 걸어왔다. 그 침묵의 행진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줬다. 면회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담배를 던지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사단장은 그들의 경례를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 면회장 유리문이 열렸다. 딸랑 하는 맑은 풍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입구에 앉아있던 박민철 중위는 사단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박중희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정광호 소장은 박중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면회장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구석진 테이블, 회색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다. 정 소장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뒤따르는 참모들의 군화 발소리가 착착착하며 일정한 박자로 면회장 바닥을 울렸다. 소란스럽던 면회장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면회객들은 숟가락을 든 채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사단장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사단장이 테이블 3부 앞에 멈춰섰다. 차렷. 정 소장의 나지막한 구령에 뒤따르던 참모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례. 충성. 사단장과 연대장 그리고 참모들이 일제히 최명숙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각이 살아있는 완벽한 경례였다.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정 소장. 오랜만이군. 네. 안녕하셨습니까, 선배님. 정 소장이 예의를 갖춰 허리를 살짝 숙였다. 공적인 자리였다면 장군님 혹은 차장님이라 불렀겠지만 사복을 입은 은퇴 장성을 배려해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하지만 그 태도에는 현역 시절 그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앉게. 면 회장인데 너무 각 잡을 거 없어. 아닙니다. 서서 듣겠습니다. 정 소장은 꼿꼿하게 서 있었다. 식은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명숙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호출이자 문책이라는 것을. 명숙은 옆에서 얼어붙어 있는 진우를 가리켰다. 내 손주 녀석일세. 이진우 이병. 진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추 충성. 이병 이진우. 정 소장은 진우를 잠시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 마른 체구. 사단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정 소장. 네. 내가 오늘 내 손주 밥 한 끼 먹이러 왔다가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봤네.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 회장의 소음을 뚫고 참모들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자네 부대 병장들이 면회객 앞에서 후임병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더군. 그리고 명숙의 시선이 입구에 서 있는 박민철 중위에게로 향했다. 저기 저 장교는 그걸 보고도 군대니까 그럴 수 있다며 묵인했어. 내가 항의하니까 헌병을 불러 내쫓겠다고 하더군. 자네 헌병대장 데리고 왔지? 사단장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이 움찔했다. 네. 왔습니다. 잘 됐군. 저 장교가 헌병을 그렇게 찾았으니 소원대로 해주게. 직무유기와 품위유지 위반일세. 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철 중위를 노려보았다. 박중위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헌병대장. 예, 사단장님. 저 인원 지금 즉시 보직 해임하고 데려가. 조사실에 앉혀놔. 내가 복귀해서 직접 신문한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손짓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 2명이 들어와 박중위의 양팔을 잡았다. 박중위는 저항 한 번 못하고 끌려나갔다. 그리고 명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병장. 이름이 황인성이라고 했나? 그 친구도 좀 봐야겠네. 내 손주가 밥 먹는데 체할 뻔했거든. 황인성 병장은 PX에서 냉동 만두를 데워 먹고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오늘 저녁 점호 시간에 이진우를 어떻게 괴롭힐지 구상하며 킬킬거렸다. 야, 이진우 그 새끼 할미 믿고 까부는 거 봤냐? 오늘 관물대 한번 엎자. 옆에 있던 상병이 맞장구를 쳤다. 그럴까요? 안 그래도 요새 좀 빠졌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흡연장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부사관들이 내렸다. 황 병장은 본능적으로 담배를 뒤로 숨겼다. 무슨 일입니까? 3대대 구중대 병장 황인성 맞나? 네, 맞습니다만. 긴급 체포다. 타라. 예? 체포라니요? 제가 뭘 했다고. 황 병장이 뒷걸음질 쳤지만 헌병들은 그를 거칠게 제 앞에 차에 태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 황 병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면 회장 상황은 정리되었다. 정 소장은 명숙에게 다시 정중하게 물었다. 선배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관사로 모시겠습니다. 식사라도. 아니, 됐네. 밥은 아까 먹다 말았어. 명숙은 손을 저었다. 그리고 진우의 어깨를 감쌌다. 정 소장, 부탁 하나만 하지. 말씀하십시오. 내 손주가 지내는 곳을 좀 보고 싶네. 밥은 밖에서 먹였으니 잠은 어디서 자는지 봐야 안심이 되지 않겠나. 정 소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간인, 그것도 외부인이 생활관 내부를 시찰하는 것은 보안 규정상 까다로운 일이었다. 선배님, 보안구역이라 절차가. 자네 부대 보안이 내 손주 안전보다 중요한가? 아니면 보여주기 부끄러운 거라도 있나? 명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 소장은 입을 다물었다. 예비역 중장이다. 군사 기밀 취급 인가 등급으로 치면 현역 사단장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은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연대장 3대대 연락해서 생활관 개방하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명숙은 사단장의 차에 타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봤던 그 길을 진우와 함께 헌병대 차량을 타고 올라가길 원했다. 진우야, 가자. 내가 사는 곳 좀 보자꾸나. 차량 행렬이 3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주말 오후의 나른함이 감돌던 대대 연병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갑작스러운 사단장과 헌병대의 방문에 대대장이 뛰어나왔다. 충성. 3대 대장 중령 김영수. 정 소장은 대대장의 경례를 무시하고 명숙을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오래된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계단을 오르는 동안 퀴퀴한 냄새가 났다.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묘하게 섞인 방향제 냄새. 명숙에게는 평생을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2층 복도 끝. 구중대 3소대 팻말이 보였다. 중대장이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문 열어. 사단장의 명령에 중대장이 생활관 문을 열었다. 생활관 내부는 깨끗했다. 침상 위에 모포는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돈이었다. 정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시설이 좀 낡긴 했어도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명숙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다. 침상 끝에 서서 진우를 불렀다. 내 자리가 어디냐? 여기. 끝번입니다. 진우가 문 쪽 가장자리, 소위 말하는 막내 자리를 가리켰다. 명숙은 진우의 관물대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짐이 이게 다냐? 네. 내가 사준 책들은? 로션은? 시계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명숙은 대답을 듣는 대신 바로 옆자리 관물대를 가리켰다. 이름표에는 병장 황인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열어. 장군님, 병사 개인 관물대는? 중대장이 끼어들려 하자 사단장이 눈빛으로 제지했다. 열어라. 중대장이 마스터키로 황 병장의 관물대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라 각종 잡동산이었다. 그 중에는 명숙이 진우에게 선물했던 고급 스킨로션 세트, 진우의 이름이 적힌 전공 서적, 그리고 전자시계가 있었다. 명백한 갈취의 증거였다. 하지만 명숙의 시선은 관물대 안쪽에 놓인 작은 녹색 수첩에 고정되었다. 저거 꺼내봐. 헌병대장이 수첩을 꺼내 명숙에게 건넸다. 명숙은 수첩을 펼쳤다.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10월 5일 이진우 암구호 미숙지 벌금 3만 원. 10월 7일 이진우 청소 불량 냉동 5개. 10월 12일 이진우 표정 관리 안 됨 주말 작업 독박. 총 미수금 45만 원. 그것은 벌점 장부였다.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억지 트집을 잡아 벌금을 매기고 돈이나 물품으로 상납받는 악질적인 악습.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금품 갈취의 기록이었다. 명숙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생활관을 채웠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사단장에게 건넸다. 정 소장. 네. 자네 부대는 병사들에게 사체 놀이를 가르치나? 이게 자네가 말한 강한 육군인가? 정 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었다. 그것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단장이 자랑스럽게 브리핑했던 부조리제로 부대의 실체는 후임병의 고열을 짜내는 착취의 현장이었다. 헌병대장. 정 소장이 고함을 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 사단장님. 이 수첩에 적힌 놈들, 그리고 이 장부 만든 놈들. 싹 다 찾아내. 지금 당장. 구중대 전원 집합시켜. 생활관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구중대 병력 전원이 연병장이 아닌 중대 강당으로 집합했다. 주말 오후의 휴식은 끝났다.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단상에는 사단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명숙이 앉아 있었다. 진우는 명숙의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정광호 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평소처럼 훈시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라리 체념에 가까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나는 군복을 입은 것이 부끄럽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너희들은 전우가 아니다. 동료의 등을 쳐먹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하이에나들이다. 나는 오늘부로 이 쓰레기 같은 문화를 내 손으로 직접 치울 것이다. 사단장은 헌병대에게 지시했다. 중대장, 행보관 격리해. 소대장들도 휴대폰 반납시키고 대기시켜. 지금부터 이 부대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그리고 명숙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당에 모인 100여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이등병들의 눈, 불안에 떠는 상병들의 눈, 그리고 죄책감보다는 재수없게 걸렸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몇몇 병장들의 눈.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내 손주를 보러 왔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모두의 할머니로서 묻겠다. 힘든 거 안다. 춥고 배고프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고생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물이 되지는 마라. 명숙의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다. 너희가 괴롭히는 그 후임병이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고 손자다.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전역하고 사회 나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녀의 말은 호통보다 더 아프게 병사들의 가슴을 찔렀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병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가해자들의 위선적인 눈물이 아니라 방관자로서 침묵했던 다수의 병사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명숙은 진우의 손을 잡고 강당을 나섰다. 가자. 할미가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외출증 끊어달라고 했다. 할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썩은 건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밖으로 나오자 양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뒤에서는 헌병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의 긴 밤이 시작된 것이다. 21사단 65연대 3대대의 밤은 길었다. 평소라면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 소등이 이루어졌을 시각이었지만 3대대 막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문마다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연병장에는 헌병대 차량의 붉은 경광등만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구중대 병력은 분리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들은 중대 행정반과 독서실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다목적 홀로, 나머지 병력은 생활관에 격리되었다. 헌병 수사관들은 감정을 배제한 건조한 얼굴로 노트북을 펴고 조사를 시작했다. 고함이나 강압적인 위협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사실 확인만이 오갔다. 황인성 병장. 본인 관물대에서 발견된 수첩에 대해 소명해. 수사관이 비닐팩에 담긴 녹색 수첩을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다. 황인성은 입술을 달달 떨며 눈동자를 굴렸다. 그건 그냥 애들끼리 장난으로 적은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난? 이진우 이병 외 12명의 진술서는 내용이 다른데? 수사관은 모니터를 돌려주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디지털 포렌식 영장 발부됐다. 내 휴대전화 지금 복원 중이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후임들 계좌에서 내 계좌로 혹은 내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거 다 나오면 공갈의 상습 도박, 협박까지 추가되는 거 알지? 지금 불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지만 증거 나오고 나서 불면 넌 육군교도소 직행이야. 육군교도소라는 단어의 황인성의 멘탈이 무너졌다. 사회에서의 교도소와 군 교도소는 무게감이 달랐다. 전과자가 되어 전역한다는 공포.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제가 다 쓴 거 아닙니다. 제 위 선임들도 그랬고. 저는 그냥 관행대로. 관행? 그 선임들 이름 다 대. 한 놈도 빠짐없이. 옆방에서는 면회장 당직 장교였던 박민철 중위의 조사가 한창이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니, 저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병사들이 식당에서 좀 시끄럽게 굴길래 주의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니, 최 장군님이 다짜고짜 화를 내셔서 조사를 맡은 헌병 수사과장이 혀를 찼다. 박중희, CCTV 다 확보했어. 최 장군님이 데스크로 와서 대화할 때 자네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 계속 핸드폰에 있었어. 그 시간에 실행 중이던 모바일 게임 로그 기록까지 다 뜰 거야. 직무유기, 근무태만. 그리고 상관 모독까지. 자네 장교 맞나? RT 임관할 때 선서 안 했어? 박중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오늘따라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황인성의 자백을 시작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여죄가 드러났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구중대 내에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 으슥한 창고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인 구타, 후임병들의 월급을 갈취해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는 선임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떡고물을 받아먹은 부사관의 비위 사실까지. 백두산 부대의 썩은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대장실. 최명숙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녀의 앞 탁자에는 식어 빠진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양구의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광호 사단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있었다. 그는 명숙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정중하게 서 있었다. 앉게. 정 소장. 편하게 서 있겠습니다. 내 다리가 아파서 그래. 자네가 서 있으면 내가 고개를 들어야 하잖아. 앉아. 그제야 정 소장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엉덩이를 걸쳤다. 보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 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명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정 소장, 자네 사단장 취임할 때 뭐라고 했나? 적이 두려워하는 부대, 국민이 신뢰하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네 부대 병사들은 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내 선임이 나를 얼마나 때릴까, 내 월급을 얼마나 뺏어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자네가 만든 부대야. 정 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지휘관은 참 외로운 자리지. 보고는 쏟아지는데 정작 중요한 진실은 보고서 맨 밑바닥에 깔려 올라오지 않아. 이상 무양호 건전. 그 듣기 좋은 단어들에 취해 있으면 밑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못 맡게 돼. 명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의 뼈아픈 조언이었다. 내가 오늘 굳이 나선 건 내 손주놈 때문만은 아니네. 이대로 두면 자네가 죽어. 나중에 더 큰 사고 터져서 자네 군복 벗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악역 자처한 거야. 정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까마득한 대선배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믿겠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하지. 말씀하십시오. 내 손주 이진우. 그리고 오늘 용기 내서 증언한 병사들. 이 부대에 계속 두면 안 돼. 아무리 자네가 보호한다고 해도 남은 잔당들이나 분위기라는 게 있어.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군 생활 못해. 네. 안 그래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와 협조하여 전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룡대로 보내게. 계룡대 말씀입니까? 육군본부 근무지원단. 내 집에서도 가깝고 거긴 보는 눈이 많아서 함부로 못해. 내가 가끔 가서 밥이라도 먹이게.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양구의 산자락에도 희미하게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사단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의 결과는 혹독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주범인 황인성 병장과 악질적인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상병 2명은 군형법상 특수폭행, 공갈, 강용,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전역증 대신 수감 번호를 받고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재판정에서 황인성의 부모가 통곡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판사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방조했던 간부들에 대한 처분도 뒤따랐다. 당직 장교였던 박민철 중위는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고 현역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었다. 그는 결국 불명예 전역 조치되어 군문을 떠났다. 구중대장과 행보관 역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진급이 생명인 직업군인에게 정직과 보직 해임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광호 사단장은 자리를 지켰다. 최명숙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의 실수로 유능한 장군을 잃지 말라고 탄원했기 때문이다. 대신 정 소장은 사단 전 병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인권 교육과 소원 수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사단장이 직접 이등병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소통의 날이 정례화되었다. 백두산 부대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진우 일병. 그는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난 상태로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전입을 갔다. 3대대를 떠나던 날 진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은 악몽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곳이기도 했다. 4월의 어느 주말, 서울 성북구 최명숙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명숙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삼겹살을 끊어오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었다. 압력밥솥이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구수한 밥 냄새를 풍겼다. 할머니, 저 왔어요. 대문이 열리고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복을 입은 진우가 들어왔다. 옆에는 처음 보는 병사 한 명이 같이 있었다. 충성. 일병 이진우 정기 휴가 명 받았습니다. 충성. 일병 김민수. 진우 선임입니다. 같이 휴가 나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양구에 있을 때의 그 죽어가던 눈빛은 사라지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장난기 어린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옆에 온 선임병 역시 선한 인상이었다. 계룡대에서 진우를 살뜰히 챙겨주는 맞선임이라고 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왔구나. 어서 와라. 친구도 반갑다. 명숙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이들을 맞았다.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오늘 메뉴 뭐예요? 뭐긴 뭐냐? 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지. 지난번에 못 먹인 거 오늘 배 터지게 먹어봐라. 거실에 상이 펴졌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비가 중앙에 놓였다. 두툼한 돼지고기와 묵은지가 어우러져 낸 붉은 국물. 지난 겨울 차가운 면회장 바닥에 쏟아졌던 그 찌개였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집안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김을 내뿜고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진우와 민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진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겁고 맵고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맛.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갔다. 그것은 위로였다. 맛있니? 명숙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우가 코를 훌쩍이며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명숙은 벽에 걸린 자신의 현역 시절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별 3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독사 최명숙. 그녀는 이제 그 사진 속의 여자가 낯설지 않았다. 그 시절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었으리라. 그녀는 이제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밥 잘 먹는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지 손주 한 명이 아니라 그 손주가 살아갈 세상의 정이었다. 밥상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양구의 산자락에도 계룡의 연병장에도 그리고 이곳 성북구의 작은 마당에도 완연한 봄이 와 있었다.
설이 내린 별은 이제 따뜻한 봄 햇살 속에 녹아들어 아이들의 앞길을 비추는 은은한 빛이 되었다.